혹시 요즘 예전만큼 웃음이 나오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드시고 좋아하던 TV 프로그램도 재미없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67세인 박모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동네 게이트볼 모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운동화 끈을 묶고 나가던 분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늘은 좀 피곤하네라며 하루 이틀 빠지더니 어느새 한 달째 집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모 씨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드라마도 보지 않으시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여기 있어봤자 뭐하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무려 28.7%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26.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실제 치료를 받는 분은 고작 13.8%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86% 이상의 분들이 박모 씨처럼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며 방치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변화로 인한 질병입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의학적 상태라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우울증이 발생하면 치매 위험이 2.1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울증이 단순히 정신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에서 실시한 10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의 면역력이 정상인보다 평균 34% 낮았습니다. 이는 감기, 폐렴 등 각종 감염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들의 골밀도가 정상인보다 15에서 20% 낮아 골절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모 씨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동행을 권했을 때 처음엔 극구 거부하셨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라는 거야? 하며 화를 내시기도 했죠. 이런 반응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 중 67.4%가 정신건강 관련 치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계신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라는 걱정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019년 32.1%에서 2024년 58.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꾸준한 설득 끝에 병원을 찾으신 박모 씨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박모 씨에게 어르신의 뇌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박모 씨가 처음으로 그럼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노년기 우울증의 증상은 젊은 사람들과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주로 슬픔이나 절망감이 두드러지지만 노년층에서는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가 더 흔합니다. 특히 신체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두통, 소화불량, 관절 통증 등으로 내과를 먼저 찾는 분들이 73% 이상이라고 합니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신체 증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만성 피로감 84.3%, 식욕부진 78.9%, 체중 감소 71.2%, 변비 또는 설사 68.7%, 어지럼증 64.5% 순이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검사해 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 말입니다. 바로 이런 증상들이 숨어 있는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기 우울증 환자의 84.2%가 처음에는 신체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런 신체 증상들이 실제로 몸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혈중 염증 지표가 정상인보다 평균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박모 씨의 치료 과정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한 지 6주 만에 게이트볼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족들은 마법 같은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대규모 추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우울증 환자 중 적절한 치료를 받은 그룹의 85.7%가 8주 이내에 현저한 증상 호전을 보였습니다. 치료받지 않은 그룹에서는 고작 23.1%만이 자연적 호전을 보였죠. 이는 치료의 효과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시작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증상 발현 후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한 그룹과 6개월 이후 치료를 시작한 그룹의 회복률을 비교한 결과 조기 치료 그룹의 회복률이 91.3%인 반면 늦은 치료 그룹은 67.8%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떤 치료법이 노년기 우울증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는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꺼려하십니다. 실제로 한국노인 패널 조사 결과 우울증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 1위가 약물 부작용에 대한 걱정 42.6%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노년층에 적합한 안전한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저용량 항우울제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했을 때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통합 치료를 받은 환자 중 91.3%가 3개월 이내에 일상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노년층에게 처방되는 항우울제는 젊은 층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신장과 간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용량을 조절하고 다른 만성질환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세심하게 검토합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년층 우울증 치료에서 심각한 부작용 발생률은 3.2%에 불과하며 대부분 일시적 증상이라고 합니다. 박모 씨도 이런 통합치료 접근법의 수혜자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주 2회 상담 치료를 받으며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치료 시작 3개월 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상 호전을 넘어서 삶에 대한 의지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부정적 사고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로 바꿔나가는 치료법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 환자들에게 12주간 인지행동 치료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78.9%가 우울 증상의 현저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부정적 사고 패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앞으로 좋아질 리 없다 같은 생각들입니다. 치료사는 환자와 함께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탐색해 나갑니다. 박모 씨의 경우 나는 가족에게 짐만 된다는 생각에서 가족들이 나를 걱정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로 인식이 바뀌면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 외에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만으로도 노년기 우울 증상을 43%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항우울제 복용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운동이 우울증에 효과적인 이유는 다양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라는 자연적인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한 뇌율의 신경영양 인자BDNF라는 물질의 분비가 증가해 뇌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합니다.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규칙적으로 운동한 60세 이상 우울증 환자들의 뇌 MRI 촬영 결과 해마 부피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운동의 종류별 효과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기분을 개선하고 근력 운동은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마음챙김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태극권을 한 65세 이상 우울증 환자들의 우울 점수가 평균 4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는 우울증의 핵심 증상인 무기력감과 의욕 저하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제안하는 5분 법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5분만 밖에 나가기, 그 다음엔 집 앞 한 바퀴 돌기, 점차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노년 우울증 환자의 78.9%가 4주 이내에 규칙적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모 씨도 이런 단계적 접근법으로 운동 습관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박모 씨는 이것도 못하면 뭘 하겠어 라며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2달 후에는 인근 공원까지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햇빛을 받으며 운동하면 비타민 D 합성과 함께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됩니다. 또한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면 도파민 분비가 증가해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연구에 따르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운동 지속률이 67% 높았습니다. 식이요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요즘 입맛이 없어서 대충 드시고 계신가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 증상이 39%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 우울증 예방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우울증에 효과적인 이유는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오메가3가 공급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에게 12주간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게 한 결과 우울 점수가 평균 31% 감소했습니다.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가 풍부합니다. 견과류의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 많고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 부족은 우울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혈중 엽산 농도가 낮은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2.8배 높았습니다.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73.2%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인데 이는 우울증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20 ng/ml 이하인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정상 수치인 노인보다 2.7배 높았습니다.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 적절한 일광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혈당 급등락을 일으켜 기분 변화를 심화시킵니다. 가공식품의 많은 트랜스 지방은 뇌의 염증을 증가시켜 우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영양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과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을 비교한 연구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룹의 우울 위험도가 34% 낮았습니다. 식사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 식사 시간이 12분인 반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들은 평균 34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길수록 음식을 천천히 씹게 되어 소화도 잘 되고 대화를 통한 정서적 교감도 이루어집니다. 박모 씨 가족도 이 점을 깨닫고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텐데라며 사양하시던 박모 씨도 점차 이 시간을 기다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 박모 씨는 손자들 웃음소리가 최고의 보약이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공동 식사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됩니다. 함께 식사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대화는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주 3회 이상 함께 식사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혼자 식사하는 노인들보다 24% 느렸습니다. 수면의 질도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수면의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 환자의 89.4%가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 3, 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조기각성이 가장 흔한 패턴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찍 깨서 그 뒤로는 잠을 못 이루는 경우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우울증의 핵심 증상 중 하나입니다. 뇌의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노년기 수면 장애의 특징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잠들기 어려워하는 인면 장애를 보이지만 노인들은 잠은 들지만 자주 깨거나 일찍 깨는 수면 유지 장애가 더 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실시한 수면다원 검사 결과 65세 이상 우울증 환자들의 평균 수면 효율성이 64.7%로 정상인의 85.3%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수면과 우울증의 관계는 악순환 구조를 보입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잠을 못 자면 우울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는 수면 중에 일어나는 뇌의 회복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낮에 쌓인 독소들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되며 신경 전달 물질이 재충전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면 문제도 적절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 클리닉에서 개발한 노년층 수면 위생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참여자의 82.7%가 8주 이내에 수면의 질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섭취 금지,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기 등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수면 위생 수칙 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둘째, 낮잠은 20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잠자리에서는 오직 잠자는 것만 하고 TV 시청이나 독서는 피합니다. 넷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자제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효과적인 수면 개선법이 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운동을 피하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며 침실을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는 체온을 일시적으로 올렸다가 떨어뜨려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면 위생 수칙을 지킨 노인들의 수면 만족도가 평균 56% 향상되었습니다. 박모 씨도 이런 수면 위생 수칙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치료 시작 전에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서 또 잠 못 드는 밤이구나 하며 한숨을 쉬셨는데 수면 패턴이 정상화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밤에 푹 자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낮 시간의 활력도 되찾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오후만 되면 극도로 피곤해 하시던 박모 씨가 이제는 저녁 시간까지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신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의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핵심 요인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 위험이 3.2배 높았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심각합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148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사회적 연결감이 높은 사람들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 높았습니다. 이는 금연의 건강 효과 35%보다도 큰 수치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만성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지속시켜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퇴, 건강 악화, 친구들의 이별 등으로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20년 143만 가구에서 2030년 23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성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은퇴 후 대인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42.3%가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27.8%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여성들이 가족 관계나 이웃과의 교류를 더 활발히 유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치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한 방법들이 큰 효과를 보여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이웃과 안부 인사를 나누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 점수가 평균 24점 낮았습니다. 단순한 인사 한마디가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인사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됩니다. 타인과의 짧은 상호작용만으로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 또는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번 이상 타인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 노인들의 우울 점수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18% 낮았습니다. 박모 씨도 치료 과정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나를 귀찮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용기 내어 먼저 인사하기 시작하니 이웃들도 반가워하며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비슷한 연령대의 분과 매주 화요일마다 전통시장에 함께 가는 약속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박모 씨가 이웃과 함께 시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료와의 재회는 박모 씨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후 옛 동료들과의 모임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박모 씨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배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 지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1% 낮게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의 효과는 단순히 연락수단을 늘리는 것 이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기술을 습득했을 때의 성취감은 자존감 향상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 70세 이상 노인들의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평균 12%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동호회 활동, 화상통화를 통한 가족과의 소통, 사진 공유 등 간단한 활동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모 씨도 며느리의 도움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신 후 옛 직장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소식을 주고받고 계십니다. 손자 사진을 바로바로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교실, 노래교실, 원예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관심사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런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41%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취미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규칙적인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34% 낮았습니다. 특히 창작 활동,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과 원예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창작 활동이 우울증에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창작 과정에서 몰입 상태에 빠지게 되어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자존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전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미술치료에 참여한 우울증 노인들의 우울 점수가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의 종류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것이 우울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규칙성이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박모 씨는 치료 과정에서 어릴 때 즐겨 하셨던 서예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붓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걱정하셨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예전 실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서예 강습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예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즐거움과 함께 어휘력과 기억력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악기를 연주하는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47% 낮았습니다. 의외의 치료법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65세 이상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6% 낮았습니다. 특히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활동이 운동 효과와 사회적 만남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반려동물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됩니다.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춥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상적인 활동들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고 책임감과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들의 우울 점수가 평균 28% 낮았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양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식물 키우기도 비슷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원예치료 전문가들은 생명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화분에서 방울토마토나 상추를 기르며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예 활동의 효과는 다층적입니다. 흙을 만지는 촉각적 자극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는 것은 희망과 기대감을 줍니다. 또한 수확의 기쁨은 성취감을 제공하고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서 나누어 먹는 것은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울증 노인들의 83.2%가 증상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우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2.3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남성 노인의 자살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95% 이상에서 자살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자살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노년층에서는 충동적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과 달리 노인들은 자살 시도와 자살 완성률 간의 간격이 짧습니다. 따라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는 24시간 운영되므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입니다.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고 사회활동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라면 전문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문제가 심해져서 일상적인 판단도 어려워진다면 우울증과 함께 다른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상생활 기능 저하의 구체적 징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욕이나 세면을 며칠씩 하지 않거나
같은 옷을 계속 입고 있거나 집안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식사 관련해서는 하루 한 끼만 먹거나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우울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즉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변화를 느낄 때입니다.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말을 듣는다면 본인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격이 급변하거나 이전에 없던 의심이나 피해망상이 나타난다면 우울증과 함께 다른 정신건강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박모 씨의 경우도 처음에는 나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가족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꾸준한 관심과 설득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 박모 씨는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이 관찰해야 할 변화의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표정이 무표정해지거나 예전에 즐기던 활동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반대로 거의 자지 않는 극단적인 수면 패턴을 보이는 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식욕의 급격한 변화, 특히 체중이 한 달에 3kg 이상 변화하는 것도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지지가 높은 우울증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회복률이 68%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지지입니다. 기운 내세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같은 말은 오히려 환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이런 말은 내가 의지가 약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자책감만 더할 뿐입니다. 대신 힘드시겠지만 함께 이겨내요. 천천히 나아지실 거예요 같은 공감과 격려의 메시지가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환자의 작은 변화나 노력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모 씨 가족들은 치료 초기 오늘은 머리를 감으셨네요. 어제보다 식사를 더 많이 하셨어요.처럼 아주 작은 것들도 격려해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세심한 관심이 박모 씨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었고 회복 의지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가족 지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자의 말을 경청하되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하되 강요하지는 마세요. 산책 어떠세요? 라고 제안하고 거절하더라도 재차 권유하지 마세요. 셋째, 일상적인 관심을 표현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같은 간단한 질문도 환자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경제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치료비 중 약 70%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항우울제, 처방비, 심리치료비 등이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더 낮아져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전국 229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상담, 사례관리, 재활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우울증이 시작된 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좋겠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시하는 노년기 우울증 예방 수칙을 보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햇빛 쐬기, 주 3회 이상 운동하기, 균형 잡힌 식사하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사회활동 유지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우울증 예방에 70%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울증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격렬할 필요 없이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식사는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드시되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먹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정되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사회활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웃과 인사하기, 동네 상점에서 점원과 간단한 대화 나누기 같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학습은 뇌의 신경가소성을 증진시켜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요리, 간단한 외국어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학습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42% 낮았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우울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체 질환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우울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복용 중인 약물이 우울 증상에 영향을 주는지도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모 씨는 현재 치료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게이트볼 모임의 회장직까지 맡으시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박모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던 게 오히려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그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걸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모 씨의 변화 과정을 지켜본 가족들도 놀라워합니다. 특히 손자가 할아버지가 예전보다 더 재미있어졌어요 라고 말했다는 에피소드가 인상적입니다. 우울증을 겪기 전에는 손자들과 대화도 별로 없으셨는데 지금은 함께 게임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현재 박모 씨는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우울증 극복 동료 상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보다 보람찬 일이 또 있을까요? 라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하지만 박모 씨도 완전히 문제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도 있고 예전 증상이 살짝 되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힘든 날이 와도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것도 지나갈 거라는 걸 알거든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울증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울증은 완치되면 끝나는 감기와는 다릅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로 건강하게 사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재발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처방받은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약을 끊으면 재발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세요. 큰 변화나 상실 경험이 있을 때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재발 방지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 정도로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정신병이라며 극도로 두려워하십니다. 둘 다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으로 인한 의학적 질환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병입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의지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력이 약해서 성격이 나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의지력을 강하게 가져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울증 환자에게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지지 체계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의료진, 지역사회가 함께 도와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를 탓하거나 재촉하지 마시고 함께 치료 과정에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세요. 노년기 우울증은 결코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과학과 정신의학의 발달로 이제 우울증은 충분히 이해되고 치료 가능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박모 씨처럼 많은 분들이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되찾고 계십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노년기 우울증 환자의 85% 이상이 치료를 통해 현저한 호전을 보입니다. 이는 매우 희망적인 수치입니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입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흥미 상실, 수면 장애,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살에 대한 생각이 든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약물치료, 심리치료, 운동치료, 사회활동 참여 등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노년층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사회적 연결 유지, 취미 활동, 새로운 학습 등이 모두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계라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환자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세요. 기운 내라는 말보다는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도 격려해 주시고 치료 과정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과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무료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우울증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치료받으시고 건강한 노년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박모 씨처럼 우울증을 극복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울증 때문에 이런 소중한 시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